14강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그리고 민족 통합의 윤리 단원에 관련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강에 나오는 이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 그리고 민족 통합의 윤리는 수능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단원인데요. 보통은 앞에 나와 있는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민족 통합의 윤리라고 해서 우리 통일 관련된 단원인데 여기에서 한 문제가 보통 출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통일 관련돼서 문제가 출제가 안 됐지만 2019년도, 2018년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통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오는 편은 아니라서 보통 출제가 되어 왔던 그 주요한 포인트만 여러분하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 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에 나오는 윤리 사상가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갈등 해결 단원에서 일단은 갈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거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건 뭐 거의 중학교 도덕 수준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갈등도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죠. 갈등이 심해지면 이제 뭐 전쟁이나 폭력이 양산될 수도 있으니까 보통은 갈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갈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어떤 사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다라든지, 그리고 그 드러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만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봐야 하는 주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의사소통과 관련돼서 이제 윤리사상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윤리사상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윤리, 동양과 서양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동양 사상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 유불도가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유불도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유교에서의 의사소통의 윤리 그러시면 우리 공자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공자 선생님이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자신의 주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고 원만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런 뜻이고요. 요거하고 이제 대비돼서 이제 부화내동이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부화내동,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화내동한다 막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자기 어떤 주관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막 따라가는 것을 이제 부화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부화내동하지 않고 화이부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고요. 맹자 선생님의 이야기도 하나가 있어요. 맹자 선생님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그런 언어를 쓰지 말아라 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피사, 음사, 사사, 둔사 와 같은 이런 어떤 잘못된 언어적 표현을 쓰지 말아라. 피사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음사의 경우에는 이제 음란한 그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사의 경우에는 이제 속이는 말, 사기를 뜻할 때 그 사자예요. 그래서 속이는 말. 둔사는 아둔하다 할 때 둔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논리가 부족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그런 표현을 둔사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 언어의 사용을
금해야지만 원만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분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교 했으니까요. 도가를 보시면 도가 사상은 일단 여러분 무위자연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무위자연을 이야기할 때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도는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이 자연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지 않죠. 분별이나 차별을 하지 않는 거죠. 큰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전체가 다 자연의 한 부분일 뿐이지 누가 뛰어나고 누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편견이나 가치 판단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야 자연에 가까운 우리가 사고를 할 수 있다. 자연에 일치된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라고 해서 도가에서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무라일체로 표현하죠. 무라일체. 자연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진 이런 경지, 다시 이야기해서 모든 자연 만물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바라보는 재물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큰 입장에서, 자연의 입장에서 분별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갈등을 해결을 위한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교가 있죠. 불교는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시는 분이 원효 선생님이에요. 원효 선생님의 경우에는 우리 생윤에서 처음 나오시는 한국 불교 사상가죠. 생윤에서는 불교 사상의 구체적인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배우지 않고 그냥 불교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원효. 근데 이 분의 입장도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이게 원효다라고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윤사가 아니니까 원효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안다라기보다는 불교의 맥락에서 이 의사소통의 윤리를 접근을 할 때 원효라고 하는 사상가가 그냥 인용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불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 원효의 사상이 뭐가 있냐면 일심사상. 일심사상이라고 하면 하나의 마음이란 뜻이잖아요. 하나의 마음.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여러 개의 종파, 불교도 여러 개의 종파가 있어요. 크게는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 요즘은 이걸 대승, 소승 이렇게 나누지 않고 남방불교, 북방불교 이렇게 나눕니다. 아무튼 그 중에서도 또 교종, 선종, 또 그 안에서도 뭐 천태종, 하엄종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종파들이 여러 개가 나누는데 결국은 부처님의 하나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니까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고요. 요 얘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화쟁사상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이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논쟁을 하나로 조화시킬 수 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는 윤사 시간에 나오는 표현으로는 원융회통사상이라고 해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크게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갈등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시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이 나오시면 원효인데 사실은 우리가 원효라는 것을 아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원효라는 선생님께서 논쟁을 조화시키려고 했다가 포인트인데 불교적인 관점이다. 이것만 좀 잘 기억하고 있으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서양 사상가로 넘어갈 텐데 서양 사상가는 한 사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위르겐 하버마스 선생님이신데 하버마스 선생님의 그 사상을 우리가 보통은 담론윤리다라고 해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단원을 할 때 그 이단원 안에 담론윤리도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 배운 요나스의 책임윤리도 들어가 있고 길리건이나 나딩스의 배려윤리도 원래는 거기 이단원에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뒤에 단원으로 이렇게 빼서 우리가 따로 공부하는 겁니다. 담론윤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생소하니까 이 말 자체 먼저 정리를 하자면 담할 때 이 담자가 담론할 때 이 담자가 이야기하다, 담소를 나누다 할 때 담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어떤 구체적인 기준, 보편적인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여기에 맞으면 참이고 여기에 맞지 않으면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우리가 계속 사회가 빨리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나누어서 하나의 어떤 진리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게 담론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론윤리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어떤 윤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 담론윤리는 현대에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이 담론윤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죠. 옛날에 우리 의무론 같으면 뭐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들이 있잖아요. 자연법 사상가들은 자연 법칙이 절대적인 법칙이었고, 뭐 칸트는 정원 명령이 절대적인 원칙이었고, 공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원칙에 맞는 것만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담론윤리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정해놓고 거기에만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건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금 대처하기가 어렵고 추상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서로의 담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한 사상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론윤리는 이야기를 나누는 이상적인 담화, 다시 이야기해서 의사소통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떤 사람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혹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상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몇 가지 이상적 담화를 위해서 하버마스 선생님은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시는데 일단 소통을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 문제 상황이 관련한 모든 사람이 담론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훌륭한 전문가나 뭐 정치 지도자가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가까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그 문제 상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담론의 상황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담론 윤리는 효율성보다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절차를 강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적인 어떤 담화, 이상적인 담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규칙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절차적 정의의 관점을 보이시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따라서 이 담론 윤리에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절차, 다시 이야기하면 이 이상적인 담론의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당연히 이런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이상적인 담론의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라고 한다면 당연히 담론의 참여자들은 수용해야 되는 입장을 보이시고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의 결과는요, 이때 당시 담론의 참여자들이 결정한 내용이고요. 다시 같은 문제에 대해서 담론의 상황이 발생해서 또다시 논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또다시 논의를 하고 다른 어떤 결과를 도출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단 도출된 결과에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담론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담론 윤리를 참여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소통가가 필요하죠.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 담론의 참여자가 합리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셔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담론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어야 됩니다. 제약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다고 혹은 돈이 적다고, 뭐 정치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 대화 담론을 제한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단 얘기는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을 개방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하버마스 선생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담론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진실한 말을 해야 된대요. 진실하고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 맹자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피사, 음사, 둔사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제약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과 요 말이 조금 대비가 되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대화를 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제약이 없어야 되지만 대화의 참여자들이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버마스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거고요. 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내용이 굉장히 민주적이고 사회의 어떤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상적 담화를 위해서는 진실하고 진리를 말하고 이해 가능하고 정당하고 뭐 이런 말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이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로 들어가게 되면 조금 어렵게 적용이 되니까 우리가 문제 푸는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번호를 제가 어떻게 했죠? 1번으로 했네요. 그 다음으로는 민족 통합의 윤리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통일과 관련된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 수능에 나오는 과목 중에서 통일을 이제 수능 문제로 출제하고 있는 그런 과목이, 유일한 과목이 생윤이기 때문에 생윤에서 이 문제를 꼭 하나씩 출제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일단 통일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에 관련돼서 몇 가지로 구분을 해보는데, 분담 비용이 있고 통일 비용이 있고
그리고 평화 비용도 있습니다. 이게 교과서마다 조금 다른데요. 이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 통일 비용 안에 평화 비용을 집어 넣어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평화 비용이 갑자기 나왔다.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통일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단 비용은 분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이에요.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분단 유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분단 유지 비용은 유형의 비용도 있습니다. 국방비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무형의 비용도 있어요. 자원이 낭비되는 게 무형적인 자원,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자원이 낭비될 수도 있고 이산가족의 슬픔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소모적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냥 쓰면 없어지는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나라 예산 중에도 거의 40%를 이 국방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한 해에 소모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일 비용은 통일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 비용의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될 것을 생각해서 약간 투자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평화 비용은 통일 이후에 통일을 정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은 통일 전에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통일 전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평화 비용은 통일 이후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으로 이 두 비용은 투자적 성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이라는 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이야기할 때 다양한 근거로 뭐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를 이야기하지만, 이 비용 측면에서 보면 분단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통일했을 때의 이익이, 이걸 우리가 통일 편익이라고 하고요. 통일 편익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은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리이기 때문에 통일은 해야 된다라는 방향에서 주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건 이제 바람직한 통일의 방향이에요. 이걸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그걸 비교하는 그런 문제로 보통은 많이 출제가 됩니다.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은 뭐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 군사적인 대치 상황이 발생하는 게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통합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의 어떤 정치 체계를 하나로 만들어서 통합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이미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분단된 상황에 놓여 있어 와서 각자의 체제가 자리를 잡고 있으니 정치적인 급작스러운 통합을 하게 되면 너무 갈등도 심하고 통일 비용도 많이 들 수 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정치라고 했으니까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먼저 통합을 이루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정치적으로도 통합을 하자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정치적인 통합은 이제 급진적 한 번에 이제 통일을 이루는 그런 방식이라고 본다면, 경제, 문화, 사회적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은 이게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합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오면 이 두 입장을 서로 비교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로 우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7조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이제 갈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런 식의 문제는 현재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냥 한번 참고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등 이야기하고 있고요. 칩과 등나무가 서로 얽혀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충돌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갈등이 심해지면 사회 발전이 저해되기도 하지만 갈등을 통해 문제를 인식할 수 있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결속력을 높일 수도 있어서 종이 다양할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듯이 사회 내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견해의 차이가 소통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떤 사상가는 사람들은 갈등이 사회를 분열시키는 해악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견해가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갈등 상황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좋은 측면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네요. 1번 갈등은 인간 사회에서 불필요한 것임을 간과한다. 아니죠. 좋은 측면도 있으니까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면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요. 2번 갈등이 지닌 사회 통합의 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지 않죠.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 되겠죠. 3번 사회 발전을 위해 갈등이 제거되어야 한다. 갈등의 좋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4번 갈등이 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갈등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고 있죠. 오히려 얘기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출제가 된다고 해도 그냥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랍니다.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여기 좀 표시해야겠습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일은 옳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한 사람이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얘기는 우리 어디서 들었던 건데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서 어떤 의견을 폐기하고자 할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누르는 것은 여전히 옳지 못하답니다. 이거 옳지 못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옳지 못하냐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다. 즉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진리가 아닐 수 있고 그 사람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혹시 우리나라의 입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진리가 아닌 것을 통해서 진리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하신 분은 우리 밀이죠. 밀 사상가입니다. 밀. 관용, 그리고 열린 대화의 태도, 이런 걸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정의 대답입니다. 자신과는 다른 주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틀릴 수 있다. 나의 의견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고요. 3번, 다수의 생각을 소수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소수라고 해도 진리일 수 있으니까요. 4번,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되는가? 그렇죠.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되고 아무리 소수의 사람이라고 해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고요. 5번, 절대적인 진리를 도출을 위해서 잘못된 견해는 폐기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고요. 어떤 규범이 타당한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여기 또 표시가 되겠습니다.
당사자들의 일반적으로 그것을 준수했을 때 개개인의 이익의 충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결과와 부작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다. 개개인의 이익의 충족과 관련하여 발생한 결과와 부작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규범이 타당하대요. 타당한 것이 되려면 그 당사자들이 이것을 잘 지켰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 결과가 있었을 때 우리가 얘기한 거니까 받아들일게 라고 하는 경우이랍니다. 또한 가능한 여기 모든에다 중요한 표시 꼭 해주세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동의를 해줘야지만 그 규범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규범이 타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담론, 즉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고 의사소통 과정이 필요하고 이 의사소통 과정에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한 규범이 동의를 얻을 수 있는 타당한 규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담론윤리를 주장한 사상가이고요. 담론윤리를 주장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우리 하버마스 선생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담론 과정에서는 개인의 욕구를 배제해야 된다. 여러분 요거 중요한 표시 해주세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선지인데요. 개인의 욕구를 배제해야 되느냐? 담론에 참여한 사람은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개인의 욕구를 아예 없애고 사회적인 얘기만 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의 의견이 다 통합이 되겠죠.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개인의 욕구를 나타내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생각은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 이러이러할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배제와 같은 어떤 담론에 대한 제한을 두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니은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보편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을 합리적인 존재로 전제를 하고 있어서 담론 윤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귿 이해 당사자는 누구나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위에서 나왔죠? 문제와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그 담론에 모두 참여해야 됩니다. 리을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된 규범은 정당성을 지닐 수 있죠. 맞습니다. 정당합니다. 이래야만 정당해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면 문제가 됩니다만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된 규범이라면 그 규범을 지켜야 하는 거죠.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성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평가 문제이고요. 학생 답안입니다. 학생 답안의 기억 미음 중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문제 A에서 C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돼 있고요. A를 보시니까 남북 분단과 갈등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지출 비용입니다. 이거 우리 아까 했었는데 유무형의 지출 비율은 우리가 분단 비용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분단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 과정과 그 이후에 남북을 통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이게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통합 비용이니까 통일 비용과 평화 비용을 합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통일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통일 비용이네요. 그 다음에 C는 통일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보상과 혜택이니까 통일로 인한 편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 답안 볼게요. 안보 유지를 위한 군사비와 남남 갈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분단 비용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제도 정비와 남북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 그렇죠? 통일 비용 맞네요. 그리고 평화 비용도 해당되죠. 그 다음에 C는 분단으로 인해 분단 비용이 사라지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얻게 되는 이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분단으로 인한 비용이 없어지고 이제 크게 되면 이제 이익이 생기죠. 그러면 이걸 우리가 통일 편익이라고 이야기하죠. 맞네요. 리을 A는 B와 달리 생산적인 비용이랍니다. A는 소모적인 비용이죠. 소모적인 비용이라서 틀렸습니다.
B가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데 비해서 C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이다. 그렇죠? 통일 이후에는 계속 통일이 유지되니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익이라서 보통 우리는 편익이 크다, 통일 편익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네요. 토론 문제는 갈등을 하고 있는 포인트를 찾아야 됩니다. 갑을 보시니까 통일은 남북의 경제적인 격차 해소와 이질관 극복하는 영역에서 시작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질관 극복을 하기 위해서 통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을을 보시니까 그렇지 않대요. 통일은 두 체제가 하나로 되는 것이므로 정치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아가야 된대요. 하지만 갑을 보시면 오랜 분단으로 차이를 해소하지 않고 정치적 차이 우선하면 남북한이 다시 분단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분야부터 동질성을 회복하는 통일이 되어야 된다. 을은 분단이 길었던 만큼 하루빨리 통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점진적인 통일이냐 아니면 급진적인 통일이냐 이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돼서는 우리가 4번, 2번 점진적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을은 아니요, 갑은 예 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다 라고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보실게요. 6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관점에서 사례 A에게 제시할 수 있는 조언을 골라라. 보니까 군자 나오시고 부와내동 나오셨어요. 완성된 사람은 이 길을 보면 의로운 것을 생각한답니다. 견리사의라고 하죠. 견리사의. 나라가 위태로우면 목숨을 바친다. 살신성인. 평생통을 실천하는 것은 서다. 서. 그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네요. 사례를 보시면 중소기업 최고 경영자의 A는 경기 침체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 폐업 신청할지 고민 중이랍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면 밀린 임금이나 거래처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되고 불분명한 미래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지금 이게 앞에 있는 게 다 지금 유교의 관점이죠. 유교는 도덕성을 강조하고 이익이나 경제적인 조건을 조금 더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유교의 입장에서 대답할 질문을 골라야 되는 거거든요.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있고요. 2번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죠. 이게 옳지 않은 거네요.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고 공동체 이익을 고려해서 행동해야 되고 노동자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도덕적인 원칙을 배제하면 부하내동이 되니까 이게 틀린 거고 4번 자신의 주장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생각해 봐야 된다. 그쵸?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부하내동이라고 하죠. 사적 이익이 공적 이익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맞는 표현인데요. 유교가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해라. 이거는 사실은 약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행동해라. 유교는 공동체의 이익이 돼도 도덕성에 맞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좀 애매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7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지지할 내용만을 골라라. 혹자는 말하기를 나는 옳고 남을 그르다 하며 혹자는 나는 그러하니 남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여 드디어 강과 하천과 강을 이룬다. 유를 싫어하고 공을 좋아함으로써 나무를 버리고 큰 숲에 대하다는 것 같다. 비유컨대 청과 남이 같은 바탕이고 얼음과 물이 같은 원천이고 거울이 만 가지 형태를 다 용납함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나 나나 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유나 공이나 나무나 숲이나 청이나 청색이나 남색이나 얼음이나 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요게 우리 갈등에서의 조화를 강조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공이 나왔잖아요. 빌공자인데 이 공사상을 강조하고 있는 게 불교예요. 불교. 그래서 사실 이거는 원효 선생님이 이야기하시고 있는 화쟁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효인 거를 파악하지 않으셔도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죠? 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하는데 원효 입장에서 보면 너나 나나 같은 마음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거죠. 니은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 고수한다는 말이 계속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등 상황이 생기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나의 의견이나 같은 의견이니까 서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자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죠. 디귿 다양한 견해들을 더 높은 차원에서 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원흉회통인데요.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대승불견이 소승불견이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높은 차원에서 보면 통합을 이룰 수 있다라는 원효의 입장입니다. 리을 각자의 견해가 특수하고 상대적일 수 있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 좀 더 크게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대승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이라고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볼게요. 갑을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통일은 한반도의 위험률을 감소시키고 외국의 투자를 유치를 용이하게 하며 시장 규모가 커지고 국가 경쟁을 강화시키고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나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을을 보시니까 통일은 불필요하대요. 통일을 준비하고 사회 질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며 그 비용을 대부분 남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며 또 통일은 남북한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차이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니까 통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보시죠. 갑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 인도주의적 차원은 이제 북한의 인권 문제나 이산가족의 고통 이런 게 이제 인도주의적인 문제인 거죠. 맞네요. 2번 을은 단일한 민족 공동체를 구현할 것을 강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일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단일한 민족 공동체 아니죠. 3번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비용을 감내해야 된다? 아니죠. 비용이 너무 크니까 통일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번 갑은 을과 달리 통일에 대해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 을도 경제적인 요인을 고려하고 있죠. 달리가 틀렸습니다. 5번 갑을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갑이 이야기하고 을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네요.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전 문제 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사람들과 지역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양하다 보니 님비, 핀피와 같은 재밌는 말도 생겨났다. 님비는 각종 혐오시설을 설치하려 할 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의미하고 핀피는 수익성이 있는 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유치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철도나 지하철 유치, 화장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역 간의 타협을 이루지 못한다면 지역 갈등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자신이 속한 지역, 일부 지역만을 생각하지 말고 더 큰 지역, 즉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살아야 될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한편 님비, 핀피 현상은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역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적인 노력과 국가적인 노력이 같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1번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대의식을 지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연대의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연대의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맞는 거죠. 2번 공동체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 여기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적인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맞고요. 3번 사회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를 근절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죠. 사적 이익을 근절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이익이 없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4번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 관계를 조정할 때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것. 지역적인 이익을 추구할 때 국가적인 이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맞는 얘기죠.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는 조금 중요하게 봐주세요. 2번 문제 이 그림도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오시는 그림이에요. 그림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내용만을 북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입니다. 담화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이해의 극복과 이성적으로 지워진 신뢰라는 공통성 덕분에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답니다. 여기 상호 주관성 표시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결국은 주관적인 이해의 극복을 통해서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개인의 이익을 고려를 해요. 고려를 하는데 이것에서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주관성, 우리 모두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들의 어떤 이익을 표현을 하지만 그 표현을 한 것을 바탕으로 상호 주관성을 이룰 수 있다, 합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 7월 모평인가 6월 모평에서 이 문장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호 주관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믿음은 참여자들이 서로 결합합니다. 즉 담화의 참여자들은 서로 논증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해야 되고 쌍방이 진실한 자기 표현을 해야 된다고 확신해야 되며, 또한 공동으로서 진리를 추구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상적 담화 상황을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버마스 선생님이시고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담론의 참여자들은 상대의 이해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버마스는 공통으로 상호 주관성을 확인하게 되니까 상대의 이해와 상관없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상대방의 이해를 고려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담론의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기억은 잘못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니은. 시민사회 속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규범만이 정당성을 지니죠. 맞습니다. 정당한 담론의 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되더라도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된다. 여기 의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하버마스 선생님도 의무론을 조금 계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칸트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칸트 계열이라기보다는 롤스의 영향을 받은 거죠. 합리적인 당사자들이 사회계약을 맺어서 그 맺은 사회계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무라는 표현이 나오셔도 맞는 표현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고요. 리을. 분화되고 복잡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담론에는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만 참여해야 된다. 이게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 모두가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보실게요. 3번. 대북 지원 관련된 내용이네요. 인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배고픈 아이는 정치를 모른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식량이나 약품 지원과 같은 문제는 인도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논의되고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정치적인 군사적인 상황에 따라서 대북 지원을 결정하면 죄없고 힘없는 약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을을 보시면 대북 지원은 상호주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북한을 만약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핵시설 폐기나 인권 상황 개선들과 같은 변화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확인한 후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건적인 지원은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적으로 강경해지도록 할 수 있으니까 서로 지원을 할 수 있을 때 해라, 이런 얘기고요. 여기는 그냥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1번. 갑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정치적 관계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대요. 이분은 이 정치적인 연계와 관계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분이시죠. 그 다음에 2번. 을은 정치적인 제재가 대북 지원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보는데, 정치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위에 설명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3번. 갑은 을과 달리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 비민주적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갑은 하지 마는 게 아니라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번. 을은 갑과 달리 북한에 대한 지원이 조건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 을은 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상호주의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5번. 갑을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 그렇죠. 삶은 개선할 수 있기는 한데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4번 칼럼의 집장에서 지지할 내용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어느 서양학자는 이데올로기의 종언,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게 예전에는 시험 문제에 좀 나오기는 했어요. 이게 이제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뭐 안 배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냉전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면서 이데올로기가 국제사회에서의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실 것 같아요. 21세기에는 보수와 진보, 급진의 논쟁은 더 이상 과거만큼 의미를 지니지 않아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보수냐 진보냐를 구분을 변화해 왔으며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어떤 정치적 견해를 단순히 보수 진보라는 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외교부터 복지, 정책까지 많은 경우를 보면 보수 또는 진보의 이름을 해석하고 갈등하고 있어서 사회 문제나 정책을 이념에 따라서 분류하면 내용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집단 간의 이익에 따라 왜곡할 수 있고 또 불필요한 사회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보수나 진보가 취하는 입장이 달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두 입장이 여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두 입장이 모두 자유평등 평화 같은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이념에 따라 구분하지 말고 바람직한 사회 모습에 대해서 다 같이 진지한 고민을 해라. 그러니까 이념에 따라서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하지 말고 더 큰 차원인 보편적인 가치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네요. 기억, 상이한 이념들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 아까 여기 얘기한 보편적 가치네요. 맞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념적 논쟁을 활성화하면 안 되죠. 이념적 논쟁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귿, 정책을 이념에 따라서 구분해야하면 소모적인 전쟁이 발생을 한다. 맞아요. 이거에 따라서만 구분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인 보편적인 가치의 추구를 해라. 리을, 보편적인 가치 실현을 위해서 이념이 달라도 그렇죠. 협력을 해라. 어차피 같은 거니까 같이 추구하는 거니까 협력을 모색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실게요. 기억에 들어갈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입니다. 조선은 왕정국가였다. 그렇다고 왕의 독재나 횡포가 용인된 것은 아니었다. 민본주의를 이상으로 하였으며 민본주의는 유교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있다. 대표적인 경연이다. 경연. 우리 역사를 국사를 조금 배우시는 분들은 경연이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경연이란 말은 그대로 경전을 공부하는 자리였지만 단순한 경전 공부를 넘어서 토론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어요. 왕과 신하가 경전의 내용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들에 대해서 토론하고 국정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 성종과 같은 왕 때 조선이 부흥했던 시기의 왕들은 경연에 성실히 참여하였으며 선조, 연산과 같은 조선이 힘들었던 시기의 왕들은 경연에 무심하였답니다. 이 유교학자죠. 왕과 했던 경연을 일기를 남겨두었는데 그의 경연 일기를 보면 훌륭한 일을 하는 왕은 반드시 존경을 받고 믿는 신하가 있어 서로 친근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같다라는 말이 나온답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해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건 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해라. 뭐 이런 얘기죠. 기억,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력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소통을 해라. 이런 얘기죠. 니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을 존중하고 이해해라. 그렇죠? 맞는 표현. 통치자는 정책 과정에서 타인의 의견을 수용을 해라. 맞는 얘기고요. 민본주의는 동등한 인간관계를 전제로 의사결정을 했다. 동등한 인간관계 아니죠. 주군과 신하의 관계인 거죠. 정답은 니은 티귿 되겠습니다. 6번 보실게요. 사상의 갑을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진술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갑을 보시니까 군자가 나오네요. 군자는 올바른 도리로 일을 할 때 기뻐하며 주위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어울리고 화합하지만 그들과 똑같지 않다. 이걸 우리가 화이부동이라고 하죠. 화이부동. 그런데 소인은 올바른 도리로 일을 하지 않더라도 기뻐하며 누구하고나 쉽게 같아지지만 화합하지 못한답니다. 이거 부하내동을 하는 사람이죠. 부하내동. 그러면 이거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을을 보시니까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여유가 있지만 작은 지혜를 지닌 사람은 남의 눈치만 본다. 이것은 저것에서 나고 저것은 이것 역시 저것에 말미암다. 그래서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은 그것을 자연에 비추어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 보면 이 연기설을 이야기하는 불교 같지만 자연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 그러니까 도가 사상의 입장이고요. 실제로는 장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옳고 그름을 잘 가려야 한다. 공자, 장자 이렇게 구분해 보죠. 옳고 그름을 잘 가려야 된다. 공자는 맞아요. 하지만 장자와 같은 도가 사상의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가치 판단을 자연에서 보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 자신과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의 입장을 존중해라. 공자도 맞고 장자도 맞죠. 공자도 이제 화이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자신의 입장을 통해서 조화를 추구해라. 장자도 큰 자연의 입장에서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3번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도덕적인 원칙을 버려야 한다. 공자는 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장자 선생님의 경우에도 도가 사상에서의 도덕 원칙이라고 하면 자연이라고 하기 때문에 자연의 원칙을 버리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4번 일체의 분별과 차별이 없는 소유의 삶을 추구해라가 도가 사상이 강조하는 내용이고요. 공자는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시시비비를 분별하는 마음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5번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인을 실현해라가 극기복례잖아요. 공자가 강조하는 거고요. 인의 실현은 도가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문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통일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통일은 남북 모두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갑입니다. 서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그 속에 살아온 남북이 통일하고자 하면 분단으로 소모되고 있는 비용 이상을 지불해야 될 것이랍니다. 특히 통일 비용을 마련하고 지불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제적인 경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치안 질서가 흔들리고 남북한 주민들 간의 심적인 마찰이 발생해 현재보다 더 불안한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될 것이다. 통일은 오히려 남북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터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은 통일 분단 비용보다 통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사회 문제, 사회 질서 이런 것도 막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이네요. 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을을 보시면 통일은 민족적 차원에서 당연히 이루어야 될 과제이다.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상황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되었지만 이는 한반도의 고통만 가중시켜왔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안정적인 삶을 살기 어렵게 하고 남북 상호 간의 적개심만 강화시켜왔답니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어서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통일은 한민족 누구에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통일에 대한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인 특징이니까요. 통일을 당위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X축 통일의 인도적인 측면에서 강조하는 정도 그러면 통일을 강조하는 내용이니까 높은 내용이어야 되겠네요. X축 높고요. Y 통일 문제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건 갑이 강조하는 거니까 이건 낮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Z축을 보시면 한반도 평화 정책에 통일이 필요하다는 을이 강조하는 거죠. 을이 강조하는 거니까 높음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세 점이 만나는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한반도와 비슷한 시기에 분단이 되었으나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험은 독일 통일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제가 프린트 학습 자료 집에는 독일 통일 과정도 올려드렸으니까 그냥 한 번씩만 봐주시는데 아직까지 이런 외국의 사례를 적용한 문제들은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았고 외국의 통일 과정의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묻는 문제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보지 마시고 그냥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동일의 경험은 통일로 나아가야 할 남북관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답니다. 동서독은 분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려를 하였고요. 상대국의 TV 시청이나 전화 통보가 가능했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주민들이 서로가 방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기 동안 고려하다가 통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에 동독 주민은 오씨, 서독 주민을 배씨라고 부르면서 서로를 비하하고 갈등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답니다. 또한 정치 체제와 사회 문화적인 이질성을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독일 통일이 되면서 통일 후에 사회적인 통합을 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됐고요.
이에 어느 동일학자는 동독을 개방 개혁하고 동서독을 교류한 확대한 이후에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통일의 사례를 교훈을 삼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류를 확대하고 사전에 통일을 하기 이전에 통일을 위한 다양한 어떤 활동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1번 막대한 분담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즉시 통일을 이루어야 이렇게 되면 혼란이 더 많아지겠죠. 2번 남북 화합을 위한 노력보다는 분단 유지를 위한 노력 아니죠. 남북 화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3번 통일은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당위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당위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이러니까 우리는 통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요. 4번 남북한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점진적인 방식, 그렇죠. 점진적인 방식으로 통일을 접근을 해야 통일 이후의 문제도 적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경제 발전을 위한 아니죠. 동질성 회복을 먼저 해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버마스 관련 문제 한 문제와 통일 관련 한 문제 하나가 여기 단어에서는 출제가 되는데요. 하버마스 문제가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되고 통일 부분은 제시문을 통해서 문제를 우리가 다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가볍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실게요.